안녕하세요. 수전정 박사의 정신건강 이야기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희 권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손자들 이야기. 북가주에 살고 있는 큰딸집을 다녀왔다. 첫 손자 세종의 10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려 LA에 사는 두 손녀와 함께. 세종이는 영어 이름이 따로 없다. 한국을 좋아하는 나의 백인 사이가 자랑스레 지어준 이름이다. 나의 첫 딸과 버클리 대학에서 만나 공학 공부를 하는 동안 새벽마다 한글 공부를 하며 그는 세종대왕을 만났었다. 게다가 세종이는 10월 8일생이다. 한국의 10월 9일이니 바로 한글날에 태어난 셈이다. 한글은 물론 북가주에서 살다 보니 유치원 시기부터 중국어를 배우게 되었다. 처음에는 선택한 아이들에게만 가르쳐줬나 본데 이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배우고 있단다. 새해를 맞으면서 써놓은 말의 해에 성공하십시오라는 중국 한자글 표가 거실 한가운데에 걸려 있다. 생일 파리에 초대된 7명의 피부 색깔이 다른 소년들에게 부탁했더니 유창하게 읽었다. 내가 읽는 한자 발음과 비슷하긴 하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억양이 중국 사람 같아서 신기했다. 노란 머리와 푸른 눈의 아이들이 중국말을 읽는데 전혀 거침이 없이 자연스러웠다. 딸의 소개로 이들이 중국의 담당 선생님을 만나보았다. 그녀는 키가 크고 아름다운 머리칼과 피부를 가진 백인이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대학을 마친 후에 그녀는 중국에 가서 5년간 공부를 하였다. 그리고 이곳 국민학교의 교사로 부임해 왔었단다. 마침 이 학교의 교장과 중국계 부모님들이 뜻을 모아서 중국어 반을 만들려고 계획하던 때에. 그래서 그녀는 일반 담임 대신에 중국어를 가르치게 되었단다. 자신들에게 나지진 선생님에게서 배우는 중국어라서 아이들에게 쉽사리 받아들여지는지도 모른다. 부모님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어 도서실도 만들었고 사방으로 모금 활동도 하였다. 세종이 아빠가 대장 노릇을 하여서 도서관 기금도 충분히 마련해 두었단다.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간 둘째 손자 혜성이도 형을 따라 자연히 중국 공부를 시작했다. 혜성이라는 한문 글자로 자신의 이름을 그럴듯하게 써놓았다. 어느 날 사위가 우리 부부에게 질문을 하였다. 은하수에서 떨어져 나오는 별을 뭐라고 부르나요? 둘째를 임신하고 있던 자신 아내의 이름이 은하이니 은하수에서 튀어나오는 별똥별을 둘째 이름으로 하겠단다. 그래서 몇 달 후에 분만된 혜성이는 세종대왕 그늘에서 잘 자란다. 혹시 혜성이라는 이름이 친구들에게 부르기 힘들지 않을까? 염려하는 우리에게 사위는 자신이 몇 번 불러보더니 아주 쉬운데요? 하면서 영어로 된 미들네임도 붙이지 않았다. 지금껏 두 아이가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했다는 말이 없다. 언어는 그 집단의 문화이다. 개인의 독립성과 책임감을 중요시 여기는 서양 문화와 가족이나 민족 같은 그룹의 평화와 상부상조를 중요시하는 동양 문화는 가치관부터 차이가 크다. 배를 타고서 미 대륙에 도착했던 이 나라의 선조들은 18세 된 자녀가 서부로 형해랑하는 걸음을 막지 않았단다. 인디안의 기습이나 위험한 지형들을 통과하면서 이 젊은이들이 개척해 놓은 지상의 낙원, 서부 지역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자녀의 신체 발부가 부모에게 속해 있고 개인의 의사보다는 가족 전체 행복을 우선으로 여기는 유교식 동양 가치관에 우리는 익숙하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위험한 곳에 몸을 던지는 후레자식이 되지 않고 부모 곁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그러나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여러 명이 힘을 모아서 사업을 일으키고 그들이 또 친척이나 이웃을 돕는 집단 책임감이 없었다면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지금처럼 번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동양과 서양의 가치관을 동시에 갖고 세계인이 되어가도록 아이들을 가르쳤다. 스케이트보드를 사랑하는 소년의 이야기. 루이스는 10살에 총명하게 생긴 라틴계 소년이었다.
정신과에 오게 된 이유를 물으니 지난 수개월간 여러 가지 불안 증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유 없이 자주 울며 부모님이나 자신의 죽음을 염려한다고 했다. 자기 전에 이를 닦은 후에는 치약 성분이 입에 남아있어서 몸에 독이 될까봐 계속 물로 입을 헹궈내느라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그는 학교에서는 착실하고 성적이 우수해서 기프티드 프로그램에 속한 공립학교 4학년 학생이었다. 6살 소니의 누나와 부모님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누리던 소녀는 몇 달 전 TV에서 본 일본의 대지진 장면에 정신적 자극을 받은 것 같다고 그의 엄마는 말하였다. 그런데 자세히 가족력을 키워보니 몇 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루이스의 아버지가 불안과 우울증세로 고생하고 있단다. 임신, 출산, 그리고 어린 시절 동안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루이스가 나타내는 증상에 놀란 부모님이 정신과 외래로 데리고 온 것이다. 부모님들은 영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전화를 통해서 통역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과 염려가 진정 느껴졌다. 우선 10살이나 11살쯤에 두뇌에서 생길 수 있는 변화들, 즉 감정을 주관하는 번연계를 강도 높게 자극할 수 있는 호르몬의 생성, 그에 반해서 감정 제압의 역할을 해야 하는 전두엽이 아직도 미숙한 상태인 점 등 때문에 정서의 변동이 많이 올 수 있는 사춘기 초기에 소년이 다다랐음을 일깨워드렸다. 소년의 정신과적 증상은 불안장애이며 아버지의 유전적 영향을 받아서 우울증이 올 확률도 크기 때문에 여러 각도의 치료를 시작하기로 환자와 어머니의 동의를 구하였다. 우선 부모님이 소년과의 대화를 통하여 본인들도 슬플 때가 있지만 쉽사리 사망을 하거나 소년을 떠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안심을 시키도록 하였다. 평소에 사이가 좋던 누나와도 자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였다. 가장 최근에 사춘기를 지나온 그녀의 경험이 좋은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의 선생님께도 편지를 써 보내었다. 당분간 수면 장애로 낮에 졸음이 많이 오고 불안감 때문에 주의 집중이 안 되는 경우에 선생님의 이해와 참을성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졸로프트라는 항우울제 약물 투여를 시작하였다. 이 항우울제 약물은 세로토닌이라는 뇌 전파 물질의 균형을 맞추어 주어서 불안을 치료해 준다. 25mg을 매일 일주일간 쓰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쉬운 부작용인 두통이나 메스꺼움에 대해 일러놨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몸이 약에 적응하면서 부작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주 후에는 50mg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2달 후에 본 루이스는 눈물을 글썽이던 과거의 모습과는 반대로 반짝이는 눈동자로 나에게 기쁜 듯이 말하였다. 이제는 치약 걱정 때문에 입을 헹구지 않아도 돼요. 자랑스럽게 소년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졸로프트 용량을 75ml까지 올려서 쓰고 있는데 부작용이 없으며 수면이 좋아졌고 울거나 입을 계속 부셔대던 행동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6개월 후에 본 소년은 멕시코에 가서 친척들을 만나서 좋았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감이 많아 보였다. 비행기를 타는 것을 두려워했던 소년은 무사히 멕시코 여행을 끝마쳤고 아직까지 졸로프트를 75mg을 쓰고 있었다. 우리는 용량을 50mg으로 내려서 일단 관찰을 하며 만일 불안 증상이 다시 나타나면 75mg으로 다시 올리고 아니면 몇 달 후에는 25mg으로 내려서 증세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몇 달 후에 소년은 학교의 사커팀에 들어가서 뛰기 시작하였다. 13세가 된 후에 그의 어머니는 소년이 거짓말을 한다며 격분하였다. 제가 조금만 잘못해도 1, 2주간 집에 갇혀 있어야 해요. 학교에서 운동화를 도둑 맞았는데도 엄마에게 말을 못했어요. 저에게 화를 내시니까요. 14세가 된 어느 날 어머니가
저 녀석이 말대답을 하고 제 주장만 해요. 하소연을 하셨다. 두 자녀를 엄격하게 길렀던 그녀와 남편은 그건 바뀌어버린 소년의 태도에 놀라셨다. 부모님들에게 소년을 벌주고 야단치는 사랑의 방법 대신에 존중하고 믿어주어서 자신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보라고 하였다. 부모님들은 소년이 좋아하는 스케이트보드를 구해주셨다. 소년의 축구팀 경기도 응원해 주셨다. 차차 성적도 올라가고 훔치는 버릇도 없어졌다. 지금도 루이스는 내 사무실에 올 때 스케이트보드를 손에 들고 온다. 자신이 즐기는 일을 하거나 열심히 운동을 할 때에는 세로토닌은 물론 도파민, 엔돌핀 등의 멋진 뇌 전파 물질이 자신의 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이 소녀는 이미 알고 있는 듯하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
안녕하세요. 수전정 박사의 정신건강 이야기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희 권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스승이 되는 나의 환자들. 오늘 의뢰 사무실로 나의 환자 제이가 왔었다. 이제 18살이 되어서인지 예전보다 더욱 부르짖는 외침이 크다. 대기실에 제이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는 멀리에서도 그녀가 온 것을 알 수 있다. 짐승이 우는 것처럼 높게 질러대는 그녀의 고함은 울음 때문이 아니다. 나는 제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옆 사무실에서 많은 의사와 상담가들이 튀어나와서 내 사무실 쪽을 바라본다. 우리들 중 누군가의 응급청환이 생기면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직업의식들 때문이다. 그만큼 제이의 절규는 무섭도록 처절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나 옆방에서 일하는 정이 많은 상담가인 록산이 말한다. 심한 자폐증에다 전신마비의 소아마비 환자라니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까. 제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는 현역 내과 의사이다. 새로운 곳이나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는 제이를 내 사무실에 데리고 오려면 아버지는 몇 차례나 손등을 물려야 한댄다. 휠체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딸을 데려오는 날 아버지는 자신의 병원 일을 쉬어야 한다. 이제 17살이 되었지만 그녀는 가냘픈 몸매와 크고 겁먹은 듯한 눈동자 때문인지 훨씬 나이가 어려 보인다. 그러나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거나 아버지의 손을 물려고 몸부림칠 때에는 무섭게 강한 힘이 생기는 듯하다. 그래서 이제 엄마는 제이를 나에게 데려올 수가 없다. 하기는 처음에 그녀를 보기 시작한 18살 때에도 내가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 안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아야만 했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엄마까지 3명의 어른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동차 안에 그녀는 앉아있곤 하였다. 몸의 마비 현상으로 행동의 자유를 잃은 것만도 답답할 이 어린 소녀에게 자폐증이라는 심한 두뇌의 질병 때문에 언어의 기능, 타인과의 감정 교류, 의사 표현의 방법이 전혀 발달되지 않았으니 나와의 만남도 그녀에게는 큰 짐이었을지도 모른다. 한동안 외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승마장에 데려다주면 말 타는 것을 그녀는 즐겼다고 한다. 양쪽 팔에 어느 정도 힘이 있지만 하지는 마비 상태인데 어떻게 마리에 앉아서 떨어지지 않았는지 신기하였다. 그러나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장애 아들이 승마를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운동 능력을 키우는 것을 볼 수 있었단다. 소아과 의사인 제이 어머니는 그래서 승마를 시켰었나 보다. 그러다가 할아버지는 제이를 데리고 말 태우러 가는 것을 그만두시게 되었다. 변화를 싫어하는 그녀를 자동차로부터 말에게 데리고 가고 다시 말에 데려서 할아버지의 자동차에 옮겨 태우려면 소녀의 저항이 너무 심했기에. 말에 올라타기만 하면 좋아하는데 그때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힘에 부쳐서. 그녀의 엄마는 제이의 형제들에 대한 걱정도 컸다. 정상적으로 태어나 훌륭한 학교 생활과 인간관계를 즐기는 그들이지만 제이 때문에 하루 24시간 1년 내내 부모가 신경 써야 하는 누나, 언니 때문에 겪어야 하는 소외감 또는 외로움이 느껴졌기 때문이리라. 제이 아버지는 딸에게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을 찾으려 애쓴다. 주차장에서의 한정된 차 안의 공간, 피상적인 나와의 만남을 어떻게 해서라도 바꾸어 나의 사무실에까지 데리고 와서 둘의 인간관계가 굳어지기를 바라는 때문이리라. 몇 차례나 휠체어를 끄는 그의 양손을 딸에게 물려가면서 아버지는 언젠가 나에게 새로운 의료기구를 소개했었다. 몸을 지탱해주는 금속 갑옷 같은 보조장치를 쓰면서 걷기를 가르치고 싶다면서. 환자 부모님들이 전해주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의료기구나 치료 방법에 나는 귀를 기울인다. 새로운 약품이나 의료 방법들이 여러 번의 연구 실험을 통하여 스탠더라이즈된 보편적 치료법이
되기 이전에도 이들은 정보에 빠르다. 물론 그중 많은 것들이 실험에 그치고 말지만 아직도 소녀는 말을 못하고 걷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는 법적으로 어른인 18세가 되었다. 그동안 죄와 그의 부모, 조부모님들을 나를 참을성 있고 겸손한 의사로 가르쳐 주었다. 비록 큰 변화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사랑을 계속할 수 있는 인간의 도리도 배웠다. 그래서 나의 환자들은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모두 나의 선생님들이다. 내가 정신과 의사를 하는 동안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한 가지가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부모를 보호기관에 고발할 때이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의 감정이나 행동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치료해 주려고 나를 찾아온 부모님을 법에 따라 보고해야 되는 경우이다. 최근에 내가 만난 유태인 어머니와 그 양녀인 13세 멕시코 출신 소녀가 하나의 예이다. 이 양모는 소녀가 태어나기 이전에 산모가 살고 있는 멕시코 마을을 찾아가서 소녀의 탄생을 기다렸단다. 그리고 출산된 아기를 품에 안고 되돌아와서 그 후 온 정성을 기울여서 딸을 길렀다고 한다. 그러다가 소녀가 18살 되던 해에 양아버지는 양모와 이혼을 하고 그들 곁을 떠났다. 처음에는 자주 찾아와 소녀와 시간을 보내던 양부는 재혼 후 거의 연락을 끊어버렸다. 11살이 되면서 소녀는 더욱 양부를 그리워했고 엄마에게 심한 반항을 시작했다. 걸핏하면 집에서 도망 나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날이 많아졌다. 최근에는 엄마와 몸싸움까지 벌리는 바람에 엄마가 급히 경찰을 부른 적이 3번이나 되었다고 한다. 많은 입양아들의 경우 생모나 생부의 가족 병력이 전혀 알려있지 않아 진단에 어려움이 많다. 이 소녀의 경우에도 지능은 높은데 정서의 변화가 극심하고 분노 조절이 힘들며 충동성이 강하여 엄마와 자주 부딪혔다. 게다가 둘만이 외로이 살며 다른 친척이나 친구들이 중간에서 도와주지도 못하니 서로가 분노의 표적이 되곤 하였다. 소녀가 감정 조절에 실패할 때면 엄마도 같이 화를 내다 보니 결국은 위험한 몸싸움으로 되어버린다는 엄마의 하소연이었다. 다른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는 이 유태인 엄마는 소녀의 반항이 단순한 사춘기 변화라고만 믿고 있었다. 그러나 소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살을 갈망했고 자신에 대한 심한 열등감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라틴계 인디안의 후예로서 거무술만 피부를 가진 소녀와 금발머리의 백인 엄마와는 너무나 외모의 차이도 컸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소녀의 정신과적 증상이 바이폴라 디스오더, 양극성 질환의 모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언제라도 본인이나 주위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 분노와 우울증, 심한 불안장애, 불면 증상, 머릿속에서 그치지 않고 꼬리를 무는 온갖 생각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자살의 유혹. 우선 상담과 함께 소녀에게 정서 안정제 약물 치료를 시작해 볼 것을 권했다. 약물은 절대로 안 돼요 라며 엄마가 소리 질렀다. 두뇌 안의 화학 물질 불균형 상태 때문에 오는 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정서 안정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받아들이는 반면에 청소년 환자 자신들은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다른 또래들과 다르게 본인은 환자로 간주되는 것을 싫어할 뿐 아니라 내 힘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며 도움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워낙 고통이 컸던 이 소녀가 정서 안정제 약품의 도움을 받아들이기 원하는 반면에 어머니는 정신과 약물에 대한 근거 없는 나쁜 소문들 때문에 겁이 많았다. 미성년자 환자의 약물 치료는 부모의 승인이 필요하다. 어머니에게 약물에 대한 공부를 할 것을 권하는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심해지는 엄마와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까운 친척이나 엄마 친지 집에서 잠시 기거하도록 권해보았다. 병원에 입원하여서 잠시 환경을 바꿔주듯이. 도대체 가까운 사람이 없노라며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 주위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관계에서는 학대 가능성이 더 커진다. 아까 따님이 말했듯이 엄마와 몸싸움을 벌일 때 엄마가 머리채를 잡았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그럼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죠. 그렇다면 저는 아동보호법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화를 내면서 엄마는 소녀를 데리고 사무실을 떠났다. 다음 달에 약속 시간이 되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다른 의사로 바꿔달라고 불평하거나 숫제 나타나지 않는 수가 많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엄마 딸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닥터정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배웠답니다. 아동보호국에서 조사 나온 사회사업가가 아이를 위해서 제가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여러 군데 알려주었고 저는 매주 올바른 자녀 양육법을 배우고 있답니다. 그분 말씀이 자신들은 덮어놓고 아이를 부모에게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한대요. 그리고 그분의 충고대로 딸이 약물 치료도 받게 하겠어요. 가끔은 법의 힘이 인간의 감정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나에게 일깨워준 귀중한 날이다. 감사합니다.